우리가 보통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어떠한 대상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건 우리가 그것에 끌어당겨지는 순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이쯤에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가장 중요한 걸 점검해 볼까요? 바로 시각화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론 무어의 부와 성공의 기회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 시각화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도대체 왜 가장 중요한 건지 진짜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젊은 백만장자죠. 론 무어는 원래 가난한 화가였어요. 그런데 이 가난이 너무 비참했던 겁니다. 진짜 미칠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대학 시절 사업을 몇 번 시도했는데 전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자의 아버지 역시 일 벌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자의 아버지는 정말 사업을 수십 번 시작했다 망하고 했다 망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면서 론 무어는 머리를 한 방 강하게 얻어맞는 수준으로 정신을 차리게 돼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자기 미래를 본 겁니다. 젊은 나이에 변변한 직업도 없고 남은 거라고는 수만 파운드의 빚뿐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소프트웨어부터 갈아 끼우는 거 이걸 안 하면 다 소용없다.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는요. 진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지 정확히 5년 안에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자산가 소위 영앤 리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론 무어를요. 뼈 때리는 사람, 팩트 폭격하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게리 베이너척이나 크렌트 카돈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론 무어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을 역전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였냐고요. 론 무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충격을 줬을 만큼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부와 성공을 불러들이는 힘은 시각화에 있다. 론 무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돈 버는 원리,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 레버리지 효과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인 줄 아셨을 테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성공한 사람들의 부의 규모는 다 다르지만 인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바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와 성공을 불러들이는 힘은 시각화에 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라. 다시 한번 말한다.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라. 과거의 나는 고집스러운 인간이었다. 코앞에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모든 조언을 귓등으로 흘려보냈다. 그런데 조언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붙잡기 시작하자 인생도 사업도 크게 도약했다. 네, 론 무어는 사실 이 고집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론 무어도 저처럼 그리고 우리들처럼 성공을 갈망했을 당시에 성공하게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 힐, 얼 나이팅게일, 데일 카네기의 작품들을 슬쩍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랬듯이 처음엔 사실 뭐라는 건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거든요. 론 무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소 무시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중요한 전환점이 나와요. 저자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조언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붙잡기 시작하자 인생도 사업도 크게 도약했다. 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볼까 하는 순간 그의 우주가 바뀐 겁니다.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불러왔다. 나는 성공을 갈망했다. 승리하고 싶었고 더 밀어붙여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그런 갈망이 절박함으로 보이기 쉽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당시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레고리 가르시아의 책을 읽으며 실체화, 즉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에 연관된 개념들을 탐구했다. 원하는 결과와 사람들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시간을 들여가며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알고 싶었다. 내가 게을렀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속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실제로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다. 만일 당신도 그렇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네, 저자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견고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찾아다녔는데요. 마침내 그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은 이론을 찾았습니다. 순수 잠재력의 법칙인데요. 저자는 말합니다. 20세기 전반 서구 사회에 요가를 전파한 요가난다는 말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주인이다. 이 말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한마디로 설명해준다. 론모어도 저도 사실 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강력한 한마디에 숨어있는 힘이 뭔지 그건 압니다. 순수 잠재력이라는 건요, 창의성, 기회, 가능성의 뿌리인 순수 의식에 근거하는데요. 이 순수 의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람은 이따금 행동을 딱 멈추고 침묵하면서 존재하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침묵하며 나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 우리는 매 순간의 주인임을 알고 이 순간의 무게를 깨우치는 그 순간 또다시 생각하고 나아갈 힘을 얻는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공을 끌어당기기 위해, 그리고 성공에 끌려가기 위해 해야 하는 건 세 가지로 귀결되는 건데요. 1. 멈추고 침묵하며 나의 존재를 인식하기, 매 순간의 주인임을 알기. 2. 마음속 시각화, 생각하기. 3. 행동, 나아가기. 일단 멈추고 침묵하는 거, 이건 새로운 게 전혀 아니죠. 정말 고대부터 명상, 요가, 수련 같은 것들은 결국 전부 멈추고 침묵하는 행위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의 존재, 나라는 사람을 인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이 시각화죠. 론모어는 사실 시각화가 지닌 엄청난 위력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과학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와 하고 감탄이 나오는 일을 직접 겪은 거죠. 저자가 가난한 화가였을 때 무려 5만 파운드, 우리 돈 약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기지 대출까지 끼고 있었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림을 팔아서 얻는 수입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차를 팔았어요. 그렇게 빚을 전부는 아니었고 일부 상환하고요. 남은 돈으로는 자전거를 샀습니다. 당시 그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급 주택들 우편함에다가 그림 의뢰를 받는다는 자기가 직접 만든 전단지를 넣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원래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를 팔고 나서는 자전거로 그 일을 이어간 거죠. 그렇게 매일 돌아다니던 어느 날 유독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도 가장 좋은 동네에 있는 1880년대에 지어진 빅토리아 양식의 3층 주택이었는데요. 외관부터 엄청나게 멋있고 웅장한 거예요. 그는 자전거를 타다가 잠시 멈춰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집에는 지하실도 딸려있고 차를 여러 대 주차해도 충분한 진짜 아름다운 진입로도 있는 거죠. 시내에서 가까운 위치에다가 이 정도 규모와 분위기를 내는 집은 사실 찾기 어려워 보였다고 해요. 그날부터 론무어는 거의 매일 그 집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 10초 정도 그 집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집을 꼭 산다. 당시 저자는 20대였고 미혼의 아이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집이 막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꼭 집어 설명할 순 없지만 왠지 그 집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내가 꿈꾸던 집의 모든 요소와 매력을 지닌 그런 집이었다. 네, 저는 그 집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라는 이 표현이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어떠한 대상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건 우리가 그것에 끌어당겨지는 순간이거든요. 끌어당김에 대해 막 부연 설명이나 어렵고 모호한 설명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저자는 이걸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라는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냥 끌어당김이자 노잉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다가도 모를 그 느낌, 이걸 눈치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획이 따라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행동이 뒤따라 오는 겁니다. 이 순서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다시 론모의 스토리로 돌아가 볼까요? 그 집을 꼭 사겠다고 한 저자는 이후 몇 년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나는 그림을 접고 부동산 사업에 매진했다. 적성에 꼭 맞았다. 부동산 회사를 차리고 돈을 꽤 많이 벌었다. 사실 그 전에 나는 나의 예술 인생만을 고수했는데 우연히 참석하게 된 부동산 세미나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데도 어려웠던 시절 내 자전거를 멈추게 했던 그 동네와 집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마침내 나는 그 동네에 살기로 했다. 그 시절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전거를 멈추게 했던 그 집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살았다. 시간이 흐르자 몸이 근질댔다. 이제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동네에 있는 집을 빨리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나는 괜찮은 매물이 나타나길 바라며 집 팝니다 팻말이 세워진 집들을 예의주시했다. 그렇게 또 근처 집들을 둘러보고 단골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고 있었다. 늘 함께해주는 단골 헤어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깎아주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아버지가 집을 판대요. 그 한마디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는 결코 모를 것이다. 들어보니 그의 아버지 집은 수년 전 내가 자전거를 세워두고 매일 바라보았던 바로 그 집,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집이었던 것이다. 널찍한 진입로가 있는 웅장한 빅토리아 양식의 그 집 말이다. 네, 저자는 곧바로 그 집을 매입하고 그 헤어 디자이너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잘 아는 사람에게 집을 팔아서 너무 기쁘다면서 수수료도 없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자가 집 구조를 조금 바꾸는 등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 헤어 디자이너의 가족을 초대했을 때는 정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저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와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행운이라는 게요,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행운을 좌우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면요, 사실 저자가 통과해온 모든 상황이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계획된 일처럼 보이거든요. 저자가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를 팔고 자전거를 샀다. 전단지를 만들어 우편함에 뿌렸다. 그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사는 자신을 매일 상상했다. 부동산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 사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일단 그 동네에 살긴 하지만 집을 사지는 않고 일단 임차했다. 미용사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기회를 발견했다.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 기회를 잡았다. 네,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제일 중요했던 과정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 집을 매일 마음속에 품고 상상한 것? 혹은 인생의 방향을 화가에서 부동산업으로 완전히 바꿔서 돈을 그만큼 번 것? 마침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을 일단 사지 않고 임차한 것? 그날 마침 미용실에 간 것? 이것도 아니면 뭔가 일의 순서가 딱딱 맞아 떨어진 것? 저자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기회를 만나는 걸까? 아니면 기회 때문에 행운을 얻는 걸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행운이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기회를 붙잡았을 때 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영 구루 엘리 골드렛은 말한다.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찾아오고 불운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현실을 만날 때 찾아온다. 여기에서 저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와 확률에 대해 엄청나게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흔히 우리는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일을 말할 때 벼락 맞을 확률에 비유한다. 올해 당신이 벼락 맞을 확률은 70만 분의 1이며 이건 상어에 물려 죽는 것보다 약 5배 높고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500배 높은 확률이다. 또한 당신이 네잎클로버를 발견할 확률은 1만 분의 1이고 이로치 포켓몬을 잡을 확률은 8,000분의 1이다. 이걸 아는가? 당신이 백만장자가 될 확률은 이런 것보다 무려 150배가 더 높다. 그런데 이 모든 확률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다. 당신이 태어날 확률은 5조 5천억 분의 1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고귀한 탄생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체가 정말 억겁과도 같은 시간 동안 극도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생긴 결과라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규적이든 무자규적이든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 중에 하나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와닿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트퍼드셔 대학교 심리학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은요, 어떤 사람이 행운을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도대체 무엇이 이 행운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거든요. 400명을 무려 10년에 걸쳐 추적 관찰했습니다. 일단 이들은 참가하면서 자기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대답했어요. 일부 참가자들은 실제로 자기는 유난히 운이 좋다고 말하는 반면에요, 또 어떤 참가자들은 자기가 진짜 지독하게 운이 없다면서 아무리 좋은 말도 자기 입에서 나오면 저주가 된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이들은 10년 동안 각종 실험에 계속
참가했는데요. 장장 10년에 걸친 실험 결과 실제로 운 좋은 사람들에게서 신기하게도 4가지 공통점이 나왔어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기회를 만들거나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 신문을 이용한 실험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 신문은 매일 앞쪽에 작은 글씨로 금일 신문에는 총 43장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신문이었죠. 연구진은 이 신문을 주면서 사진이 몇 장 실려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운이 없다고 매일 말하는 사람은요, 사진을 직접 세어봐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바로 답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신문 안에 적힌 금일 신문에는 총 43장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재빨리 발견했으니까요. 운 좋은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직감의 귀를 기울여서 다소 가볍고 긍정적인 결정을 내린다. 네, 운이 좋은 사람들이 빠르고 경쾌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두려움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정을 미루잖아요.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 몸속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증가해 도망치거나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게 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적인 상황에서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속히 증가한다. 불타는 건물 안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문을 부수고 안전한 곳으로 아이를 옮기는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 역시 아드레날린이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두려움뿐 아니라 긍정적 흥분에도 급증한다. 두려움과 긍정적 흥분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경기 시작을 앞둔 스포츠 선수에게 긴장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흥분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다. 그렇다. 두려움을 긍정적 흥분으로 바꾸면 압박감 속에서도 훨씬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네, 결론은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그냥 아니야 나 안 무서워 이런 식으로 외면하는 것보다는요, 이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2014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강연하기 전에 나는 긍정적인 흥분을 느끼는 중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지금 차분해 라고 말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접근법을 불안 재평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계속 이런저런 결정을 미루게 되고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잘 서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불안 재평가 접근법을 한번 해보세요. 떨리는 상황이 되면 나는 안 떨린다 이렇게 하면 더 떨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긍정적인 흥분을 느끼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긍정적인 언행을 하며 가장 최고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자신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성공, 건강, 강인함, 행복, 자신감, 바로 판단하지 않기, 감사함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목표, 비전, 도전 과제 이런 걸 거쳐서 만나게 될 이미지를 진짜 매일 시각화하면서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걸 할 때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감정을 싣는 거죠. 마치 저자가 자전거를 세워두고 빅토리아 양식의 대저택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을 말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시각화는 마법의 특효약이 아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 연습하라. 네, 이제 실제로 운 좋은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행동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일을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기회는 원래 불운이나 일시적 패배의 형태를 가장해서 찾아온다는 사실도 안다. 그렇게 반복한 결과 어떤 기회를 붙잡고 어떤 기회를 지나쳐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네, 와이즈먼이 연구한 사람들 중 자기가 운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말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반면에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불운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진짜 이 기회는요, 도전, 문제, 실수, 불운 여기 안에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웃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 운이 좋은 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 웃는 사람이 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니까요. 잘 웃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기 언어로, 상상으로, 감정으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이 마치 웃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 주파수에 맞는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내 몸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나의 감정을 상상하고 더 높은 진동과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한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일상에서 수시로 목격한다. 뭔가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반드시 그것엔 변화가 생긴다. 사람은 결국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가장 잘 해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우선순위가 되면 당연히 나는 그것을 해낼 가능성이 커지니까.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을 상상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완벽히 알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최고의 자신을 상상하라. 네, 여러분. 시각화. 여전히 뭔가 사이비 같고 무슨 종교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5%가 넘어요. 여러분이 시각화를 한다고 하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그게 뭐야? 너 이상해. 이렇게 말하죠. 그냥 신경 끄세요. 사람은 원래 자기가 안 하는 걸 하는 사람을 보면 시니컬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소수 중에 소수만 하는 겁니다. 시각화라는 걸 장난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걸 직접 해보시는 여러분은 그렇게 성공하는 거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릴 4가지만 미리 조금씩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 상상, 그리고 시각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단어들인데요.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론 무어의 부와 성공의 기회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우고 채우고. 세상이 나를 알게 해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우고 채우고. 세상이 여러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게 한다. 뭔가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나라는 사람이 혹은 브랜드가, 여러분 결과물이, 여러분의 작품이,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 결국 누구에게든 어필이 되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단단하게 만들어낸 여러분의 어떤 일이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결국 누군가 그걸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이 찾아오는 거고요. 어제 일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행운은 기회가 준비를 만날 때 찾아오고, 불운은 준비의 부재가 현실을 만났을 때 찾아온다. 그래서 이 준비의 부재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행운 자체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기회를 만나게 해주는 진짜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마케팅 권위자 세스 고딘도 말하죠. 당신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네, 고딘은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시간을 어디에다 쓸지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디에 사용하지 않을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 같으신가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목록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중 두려워서 실행을 망설이는 일은 뭔가요? 다음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일은요? 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면 해야 할 것 같은 그 일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체크해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 일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저자는 말합니다. 낙담하거나 자책은 마라. 이 질문을 통해 실제 삶과 원하는 삶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의 엄청난 기회다. 네, 그 차이를 좁히는 비우고 채우고 세상에 나를 알리는 것, 그 3단계를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먼저 비우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주변을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삶의 잡동사니를 비우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에서 그냥 존재할 뿐인데 이상하게 자꾸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쓰레기든 그게 뭐든 점검하고 청소해 보십시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는 말이 있죠. 차츰차츰 비워내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것들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도 비울 게 있는데요.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막 밀어붙였다면
안달복달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쉼을 주면서 이 걱정 질주를 멈춰보세요. 저자는 일을 할 때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포모도로 기법을 강조하는데요. 네, 이 방법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실 몇 분을 집중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입과 쉼, 팽팽하게 긴장했다가 탁 풀어놓는 걸 반복하면요, 쓸데없는 걱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이 걱정으로 잠식되어 있다면 일단 지금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걸 20분, 25분만 딱 해보십시오. 더 할 필요도 없어요. 딱 그만큼만 하시고요.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긴장을 푸세요. 진짜 그 걱정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실용적인 방법으로 가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시간을 의미 없이 잡아먹기만 하는 일이 있다면 아웃소싱 하십시오. 위임할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네, 열심히도 좋지만 현명하게 일해야 합니다. 회사를 키우고 싶다면, 조직을 키우고 싶다면, 아니면 직장인이지만 내 가치를 올리고 싶다면 온종일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것들에 매달리면서 여러분이 모든 걸 직접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이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는 레버리지의 개념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에게 지금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을 신경 써줄 사람을 고용하십시오. 청소가 필요한데 도저히 거기에 쏟을 시간과 여력이 없다면 청소를 대신해줄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에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필요 없는 걸 비워내고, 머리에서 필요 없는 걸 비워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하루 구성물들 중에서 필요 없는 걸 비워내는 거죠. 사실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드려도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어쨌든 그 어떤 일이든 레버리지를 하려면 비용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드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을 딱 정해보세요. 이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써버리기에는 진짜 너무 아깝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무조건 있으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감히 레버리지를 하십시오. 심지어 레버리지 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소위 이도저도 아닌 것들이죠. 그런 건 아예 여러분이 할 일에서 삭제해버려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나에게 필요 없는 후순위의 일들을 비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사실 무조건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망설여진다? 이건 왜 그럴까요? 내가 집중해야 하는 우선순위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앞서 비워낸 공간들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생산적인 경험, 책,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경험 같은 것들로 채워 넣어야 해요. 네, 두 번째 단계, 바로 채우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기회를 딱 붙잡았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덕분에 혹은 어떤 인맥 덕분에 그 기회가 생겼을까요? 그 기회가 정말 기회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죠? 무엇을 익혀둔 덕분에 그 기회가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질문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라는 걸 단번에 알아채기도 하고 어떤 건 그냥 패스하기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낚아채는 거. 그 탁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릴 4가지만 미리 조금씩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육, 경험, 독서, 인맥. 먼저 교육과 배움의 차이를 짚고 넘어갈까요? 저자에 따르면 교육은 주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반해서 배움은 세상 모든 곳에서 지식을 얻는 활동을 뜻합니다. 소위 경험이죠. 저자는 배움, 즉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학은 애초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교육과 경험이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교육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하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험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론을 익히고 툴을 익히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망라하는 과정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엑셀을 다루는 사무실에 투입되기 전에 엑셀에 대한 모든 활용법, 지식을 미리 배워놓는 과정, 이 과정이 교육이죠. 그러니 어쨌든 교육과 경험은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되면 어떤 교육을 선택할지,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 여기서부터
갈팡질팡하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돈이 되고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럴 땐 일단 머리에 떠오르는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한 번씩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 집중하라면서요. 네, 아직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는 게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데 뭐가 여러분에게 맞을지 뭘 잘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연히 누군가의 권유로 탁구를 했어요. 생각보다 꽤 재미있고 여러분에게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도 좋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진로를 정해버려요. 나는 탁구 선수 끝.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테니스를 더 좋아하고 잘하는지, 아니면 수영, 배드민턴, 축구, 농구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걸 다 해보고 그래도 나는 탁구가 나랑 가장 잘 맞고 이걸 할 때 행복하다, 이러면 그건 성공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살아가다가 너무 늦게 알아버리거나 아니면 평생 모른 채 살다 가거나, 그러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인생 우선순위를 찾는 우선순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아웃소싱하거나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배워보고 싶은 거, 마음 가는 것들에 발을 담가 보세요. 막 어지러웠던 그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고 이제 그게 루틴으로 자리 잡아가면요, 이제 책을 읽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요. 독서의 정의가 뭐 하루에 2시간 이상 100페이지 읽는 행위, 이런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건요, 여러분 삶이라는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식재료들입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차곡차곡 모아놓는 거죠. 재료가 뭐 빠지는 거 없이 다 있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원하는 그 어떤 요리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그 요리의 완성도가 올라가고요. 아, 원래는 그걸 넣어야 더 맛있는데 그게 없어서 맛이 약간 아쉽네. 진짜 요리는 사실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점심이나 저녁이 아니라 나의 삶이라는 요리잖아요. 아, 내 인생에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더니 내 인생이 약간 밍숭밍숭하네. 이러면 안 되니까요. 저자는 우리가 아는 정말로 큰 부자들이 대학교 막 중퇴하고 학력은 별 볼 일 없어도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책만큼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 경험상 지금 뭘 해야 할지 진짜 아무것도 감이 안 잡힐 때는요, 일단 주변을 청소하고 서점에 가서 눈에 띄는 책을 집어들어 읽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시작이고 성공이었어요. 네, 비우고 채웠으니 이제 세상에 여러분을 알리는 구간입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갈 어떤 힘이 생기는 구간이죠. 여러분이 찾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레벨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알게 됐고요. 이때부터 여러분은 셀프 고립을 그만두고 나를 알리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알리면서 안전지대 안에 있을 땐 진짜 절대로 만날 일 없었던 인맥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를 알리는 것, 내가 이런 걸 만들어서 판다고,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나는 이런 자격증이,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런 게 필요한 회사를 찾는다고 알리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사는 도시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산업 분야가 될 수도 있어요. 전 국민이 될 수도, 전 세계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각종 툴을 씁니다. 각종 앱과 매체를 이용해서 나를 알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엔 직장인들도 특정 앱에 자기 명함과 포트폴리오를 올려놓고 이런 회사로 이직을 원해요 써놓으면 먼저 스카웃이 옵니다. 이런 정보력, 나를 알릴 방법은 어디서 얻나요?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비우고 채우는 과정에서, 각종 교육에서, 경험에서, 책의 저자를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촉각이 거기로 곤두세워져 있을 테니까요. 네, 여러분, 나를 알리는 이 과정은 사실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귀찮고 어려운데 하지 말자라는 본능적 직감이 따라올 것이다. 가끔은 하지 마라는 본능적 직감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눈에 띄어야 성공도 나를 알아본다. 기회를 만나거나 붙잡을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것을 택하길 바란다. 네, 여러분, 안전지대라는 벽은요,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것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대다수가 할 생각을 못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했던 일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내 수준에서 별난 일을 한번 해보면 나중에 10년 뒤에 이 선택이 참 별거 아닌 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보면요, 자신감이라는 건 알아서 따라오는 거고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변화는요, 오늘로부터 시작됩니다. 비우기부터 시작하세요. 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것들은 아웃소싱 하시고요. 이미 잘하고 계시다면 이제 채울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채우고 있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맞는지 한번 또 점검을 해보시고 몰입과 심을 반복하세요. 지루한 과정을 반복하세요. 그렇지만 내일은 언제나 새로운 날임을 늘 상기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매일 1cm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셀프 고립을 끝낼 때, 여러분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과정 비로소 한눈에 다 보일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공은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물밀듯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 자기 인생 바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언급하는 거죠. 아침에 꼭 해야 할 것 5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 해야지. 1월 1일 딱 시작하면 제대로 해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오늘 해보세요. 딱 5분이라도 일단 오늘 그냥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마인드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우기 전에는요, 뭔가 안 하던 생각이나 안 해본 행동을 하는 걸 정말 끊임없이 뒤로 미뤘었거든요.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진짜로 항상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직 내가 충분히 훌륭하지 않으니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아직은 여유가 없으니까 준비를 조금 더 한 다음에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해보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결정적으로 맹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시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니까 뭘 이룰 수가 없죠. 뭘 못 이루니까 삶이 계속 똑같고요. 작년하고 올해 나이만 1살 더 먹었다는 것 말고는 모든 상황이 진짜 똑같이 별로였던 거죠.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도 올 한 해가 정말 달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댓글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했다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정말로 내일부터가 아니라요, 오늘, 지금 성공하는 삶, 그거 시작해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와 성공의 기회의 저자 론 무어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론 무어가 이런 말을 했죠. 자신이 운 좋게도 평균 수명이 81세인 영국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요, 자신이 81세까지 산다면 29,586일, 약 3만 번의 기회를 아직 갖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원하는 인생을 위해 작은 성공을 쌓을 수 있는 날이 29,000일이나 된다는 거죠. 이런 통찰은 앞으로 펼쳐질 삶에 정말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소한 행동, 수많은 결정, 수많은 하루가 쌓여서 비로소 성공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화소들이 모여서 화면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한 번에 전체 화면이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단어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단어가 바로 이 그냥이거든요. 그냥 부단히 계속하면요, 어느 순간 바라던 전체 화면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겁니다. 시각화로 그 전체 화면을 생각하되 지금 오늘 하루를 무시하지 않고 화소를 하나하나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해 나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하루를 전날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젊은 백만장자 론 무어는 말합니다. 나의 오늘은 어젯밤에 시작되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한다. 전날 준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게 출발한다. 전날 밤에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건데 싶으시죠? 저자는 일단 일반 직장인들의 일과가 끝난 시간, 즉 6시 이후에 이메일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조금 신박한데요. 보통 업무 시간에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요, 서로에게 계속 회신을 보내는 이메일 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대에 이메일을 보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메일에
더 제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 또한 머릿속이 번잡해지기 전 아침에 메일을 딱 열어서 내가 보낸 그 이메일을 조금 더 제대로 검토할 수 있고요. 자기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9시에서 6시라는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자의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메일 작업을 끝내면 이제 즉시 다음날을 위한 다이어리 작업에 들어간다고 해요. 시간을 나눠서 뭘 할지 상세히 적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구획을 나눠서 할 일을 촘촘하게 나누는 건요,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생산성, 감정, 결국엔 여러분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죠. 네, 여전히 하루를 잘 관리하는 게 힘든 분들이라면 하루 전에 내일을 위한 다이어리 쓰기를 적극 추천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회를 만들어내고 기회를 붙잡는 게 훨씬 쉬워진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중요도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의 순서로 그 중에서도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걸 나눠보세요. 만약 다이어리를 쓰거나 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내일 완료해야 할 목록들을 편하게 끄적거리는 느낌으로 적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작성한 그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리고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상위 목록이 여러분 하루에 차지하는 비율은 몇 %인가요? 이걸 따져봐야 해요. 저는 하루 해야 할 일 중에서요,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그 일에 100% 집중해야 한다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만약 거기에 여러분의 하루 에너지를 온전히 다 쏟지 못하고 있다면요,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여러분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하는 걸 그냥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를 해야 해요. 여러분은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을 진짜 최대한 활용하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 쓰는 걸 멈춰야 해요. 가령 불가피하게 내가 저녁 약속이 너무 많다. 그런데 나는 이 시간이 반갑지도 않고 오히려 우선순위에 방해만 된다.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최대한 목록에서 빼버려야죠.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우선순위에 해당되지도 않고 심지어 여러분을 설레게 하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걸 최대한 없애야 해요. 이렇게 자꾸 상황에 사람에 끌려다니면요, 진짜 몇 배는 더 피곤하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우선순위 최상단에 있는 중요한 그 일을 할 때보다 몇 배는 더 피곤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인 이상 자연스럽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제대로 하자, 내년 1월 1일부터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라 그런 일이 더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기준은 무조건 지금 현재의 여러분에게 우선순위 1순위인 것, 그걸 여러분 삶에 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루 전날, 다음날에 할 일 목록, 그리고 레버리지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정돈이 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이 느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변수라는 게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계획은 원래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다음 날의 일과를 미리 보기 하는 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 느낌, 내 우선순위를 내가 알고 있다는 그 느낌, 그 우선순위의 비율을 점점 늘리고 그 외의 것들은 레버리지 하면서 진짜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다이어리를 적을 때는요, 어떤 기회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을지 그걸 상상하면서 적어보세요. 이걸 하는 이유는요, 내일은 나한테 어떤 기회들이 올 수 있지? 이렇게 시각화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그 다음날에 대한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더 신뢰하게 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기회를 알아볼 준비를 더 잘하게 되는 거고요, 기회가 생길 조건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회를 발견하고 붙잡는 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날 하루를 미리 보기 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장 좋은 건요, 다음날 아침이 소위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침을 무거워하는 건요, 오늘도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이미 아니까 그래요. 일단 기대감 자체가 전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다행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더 비참하고 소위 재수 없는 어떤 변수가 날아들지 걱정되니까, 그래서 아침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안 좋은 것부터 생각을 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본능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음 날을 미리 보기 하면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혹시
좋은 일이 생긴다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틀어보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그날 하루가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는요, 누가 와서 나한테 초콜릿 하나 건네주는 것도 좋은 일이 돼요. 점심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는 것도 좋은 일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 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좋은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다 라고 계속 인식하게 되면요, 사람이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웃는 사람한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죠. 그거랑 똑같아요. 긍정적인 플러스 에너지를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요, 정말 똑같이 좋은 것들이 여러분한테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음날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누울 거잖아요. 이때 부, 성공, 건강, 행복, 자신감, 감사와 같은 단어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건 저자 론 무어가 진짜 매일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런 단어들은 차에 시동을 거는 거랑 똑같아요. 부, 성공, 건강, 행복, 자신감,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분이 엄청 좋아지든 조금 좋아지든 무조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잠들 때까지만 여러분 목표, 여러분이 바라는 삶, 그 그림을 시각화해 보세요. 진짜 평소보다 훨씬 잘 되실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보통 우리가 뭘 제일 먼저 하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그런데요, 만약 카톡 메시지, 인스타 메시지 이런 거 떠있고 이메일도 몇 개 와 있다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도요, 일단 일어나자마자 시간만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만 딱 확인하고요, 다른 것들 확인하고 눌러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만의 아침 루틴을 먼저 해보세요. 네, 이 아침 루틴, 론 무어를 비롯한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 자기 인생 바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언급하는 거죠. 론 무어는 아침에 꼭 해야 할 것 5가지를 제안하는데요. 1. 아침 루틴이 끝날 때까지는 SNS를 확인하지 않기. 2. 잠자리 정돈하기. 3. 스트레칭 등 가볍게 몸 움직이기. 4. 오늘 있을 좋은 일, 기회에 대해 생각하기. 5.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꼭 하자고 다짐하기. 네, 진짜 단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와, 인간적으로 저걸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없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령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30초 정도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잠을 좀 깨고, 오늘 할 일을 쭉 생각하면서 씻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영양제까지 딱 챙겨 먹는 게 아침 루틴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SNS에 꽂혀서 출근 준비가 평소보다 조금 늦어져서 아침은 스킵하고 영양제 먹는 것도 깜빡하고 그냥 출근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오전에 배가 고프죠. 그래서 회사 탕비실에서 과자랑 초코바 같은 걸 허겁지겁 먹어요. 사실 과자랑 초코바를 먹는 건 별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루가 내 컨트롤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이 아침 루틴을 흐름이 깨지지 않게 매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침 루틴을 만들어서 할 때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하기에 벅찬 것들은 넣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눈 뜨는 것 자체가 버거워지거든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침 루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잘 컨트롤하는 느낌, 그 느낌의 날만 잘 서도록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침, 이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다스리는 건요, 사실 그 자체로 성공이에요. 육상 시합을 할 때 육상 선수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뭔 줄 아시나요? 경기 당일 출발선에 설 때 최상의 몸 상태로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출발선에 서는 것. 우리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그날 하루의 출발선에 딱 서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는 레이스 출발선에 선 여러분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면 앞으로 만날 기회가 기회인 줄 딱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여 날아올 재수가 없는 변수도 최대한 둥글둥글하게 통과할 수가 있고요. 오늘 하루를 내가 컨트롤하면, 이게 쌓이면 그게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상황에 막 휘둘리면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날 밤과 아침을 잘 보냈는데도 만약에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어떠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폴란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서커스도 아니고 내 원숭이도 아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것들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 내가 상관할 바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한 발 나서주면 훨씬 상태가 나아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일과 중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한 발만 물러나서 상황을 천천히 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회가 보일 수도 있고요. 내 문제가 아닌 걸 알 수도 있죠. 저자 론 무어가 말하길 우리는 언제나 약간은 이기적이고 약간은 이타적이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어제 잘못된 일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오거든요. 어제 잘못된 그 일을 어느 순간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대신에 오늘은 내 스스로를 만족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걸 일단 시작하십시오. 처음 하는 거면요. 일단 하고 나중에 조정하세요.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뭘 하기에 완벽한 때라는 건 없어요. 다만 지금은 뭘 하기에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 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만큼만 완벽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망해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에 빠져서 지금의 그 고통을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 갖가지 많은 선택들을 앞두고 계실 거예요. 아주 작게는 오늘 뭘 먹을지부터 누구를 만날지, 결혼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아이의 학교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며 전세 만기가 다가온다면 다음 집은 어디로 갈지, 직장을 옮길지 말지, 아예 회사원이 아닌 다른 길을 걸을지, 그걸 배울지 말지, 거기에 돈을 쓸지 말지, 무엇보다 내 인생의 방향을 진짜로 내가 원하는 그쪽으로 틀어버릴지, 지금 삶 그리고 원하는 삶을 비교하면서 진짜 계속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네, 성인 한 사람이 매일 내리는 선택은 약 3만 5천 개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생 77만 3,618번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들 중 최대 14만 3,262번을 후회한다고 하고요. 네, 인생은 그야말로 B와 D 사이의 C, 선택의 연속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매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선택을 이끌어 가야 할까요? 아니, 보다 정확히는 선택 앞에서 매번 고민하는 이 고질병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거 간단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세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문장 하나만 딱 듣고도 모든 게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명쾌해지셨다면 앞으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 선택이란 건요, 개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다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네, 지금 여러분이 진짜 가장 고민하는, 선택을 미뤄둔 그 문제를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일단은 꾸물거린다는 꼬리표는 먼저 좀 떼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해 본 적 있는 분야에서는 상당한 결단력을 발휘하거든요. 축구선수, 그중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들은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도 슛 쏠 타이밍을 정확히 알죠. 넬슨 만델라도 분명히 해야 할 일 목록에 없지만 과감히 용서하는 결단력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지식과 직관대로 믿고 나간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이 결정 근육을 기르고 강화한 결과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기술, 집중, 경험이 누적될수록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더 본능적인데 더 정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미룬다고 여러분이 막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을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낙담할 필요가 진짜 하등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혹은 한 번도 안 해본 선택이라 너무 생소하거나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데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결정에 대한 생각을 깊고 진중하게 할 수 없을 때 그런 특성을 보여줄 뿐인 거죠. 아이가 과학을 싫어한다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멍청한 아이라고 단정 짓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무언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도 멍청하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초창기 인류는 꿈을 댔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과 결단을 미루고 꾸물거려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유부단함과 꾸물거림이 1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생존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저도 여러분도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2023년인데도 지금 우리는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우리는 도대체 왜 꾸물거리는지 납득이 됐다면 이제는 좀 꾸물거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꾸물거림을 퇴치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에서 실패했다고 막 낙오자가 된 것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자 롬 무어는 30살에 불을 거머쥔 젊은 백만장자입니다. 제 영상 주말에 청소하고 있지 말라에서 제가 언급했던 책 레버리지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수성가한 30대로 유명한 롬 무어는 대학 시절 몇 차례 사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전부 망했습니다. 빚이 정말 미친 듯이 불어나서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요. 저자는 그 당시 그림을 그려서 내다 팔았거든요. 그때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예술가로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내 작품을 보여주고 파는 것에 겁을 냈기 때문이다 라고요. 네, 당시에 저자에게 그 일은 고통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자기 작품을 쳐다볼 때면 그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그가 문제투성이에 벌거벗은 내 영혼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꼈다 라고 말이죠.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을 써내고 영국에서 가장 빠른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저자는 과거에 고작 겁이 나서 선택을 주저하고 벌벌 떨다가 경제적으로 파산까지 이르렀다는데 아이러니하긴 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민감해요. 우리는 각자 어떤 분야가 되었든 자신의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때 보통 이상한 착각을 하면서 주저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내놓겠다, 내놓지 않겠다 둘 중에 명확하게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 결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요, 과거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자신의 작품에 호평을 들어놓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모두가 자신의 작품을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은 싫어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망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자는 누군가 그의 작품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았다고 해요. 과거의 저자 역시 그렇게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딱 내놓을 건지 내놓고 싶지 않은지 결정은 하지 않는 이상한 꼬물거림에 빠져 허우적된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 원하는 삶, 그걸 위해 무조건 선택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5년 뒤에 선택, 10년 뒤에 선택, 뭐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택하지 못하는데 5년, 10년 뒤에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땐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뭔가 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걸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정말 용기를 내서 5년, 10년 뒤에 과감히 선택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더 빨리 시작할 걸 이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냉정한 비평가 역할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합니다. 뭔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파괴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 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보호 행동이 사실 스스로를 가장 심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신가요? 세상은 참 신기한 구석이 있어요. 완벽함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완벽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모두 결점이 있고 특이하며 실수도 합니다. 그저 성장하고 배우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지루함과 잘 해나가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쓸 뿐이에요.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때라는 건
결코 없습니다. 결코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지금과 그냥 똑같은 삶을 나이가 아주 많이 들 때까지 살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고 완벽한 때가 찾아오면 해보겠다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완벽함은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만큼만 완벽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망해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에 빠져서 지금의 그 고통을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첫 데이트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두려워서 데이트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진짜 집중해야 하는데, 이제는 진짜 결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정말 생각만으로도 버거워서 미루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단 덮어두진 않으셨고요. 일단은요, 중요도 낮은 일부터 하고 나한테 중요한 그 일은 진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 밀어놓은 채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 결국 오늘도 하루의 끝에 가서 오늘 하루 딱히 한 것도 없는데 금방 갔다, 의미 있는 일은 하나도 못했다, 이렇게 또 스스로를 자책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꾸물거림은 이제 안 하는 거로 하시죠. 바쁘다는 착각을 버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일, 그걸 먼저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착수해 보십시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일은 다시 내일의 내일로 똑같이 미루게 되니까요. 글로리아 마크 교수가 쓴 방해받은 일의 대가에 따르면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원래 하던 일로 되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23분 15초나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의 23분 15초를 그냥 흘려버리셨나요? 보통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뭔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양쪽에 다 일을 걸쳐놓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것저것 다양하게 신경 쓰느라 사실은 그 무엇에도 집중을 못하고 있거나.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멈췄다가 시작하고 다시 중단했다가 바꿔서 해보다가 그러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무한 반복을 막 하면서 마음으로는 일과 사생활의 성공을 그냥 운에 맡겨버립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유레카는 사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위대한 결과는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거대한 작품, 거대한 결과를 만드는데 정말 오랜 기간을 막 심사숙고해서 장고의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작은 결정, 그리고 작은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스쿼트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엄청나게 작은 그 결정, 감자칩보다 샐러드를 선택하겠다는 그 소소한 결정, 책을 한 페이지만 더 읽고 덮겠다는 사소한 그 결정, 바로 얘네들이 모여서 위대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죠. 결정을 잘게 쪼개세요. 이렇게 무게와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가령 퇴사를 한다 만다 결정해야 한다면 일단 다른 어떤 회사가 좋을지, 혹은 다른 일을 할 거라면 그럼 자투리 시간에 뭘 배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하는 식으로 선택의 무게감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의 경로는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막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서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어떤 선택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본 장면처럼 파괴적으로 그렇게 막 벌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아들이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아버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살면서 진짜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며 살았어. 그런데 그 걱정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시작해 보십시오. 게다가 여러분은 언제라도 그 경로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해요? 왜 그렇게 선택을 계속 바꾸냐고 엉덩이가 가볍다고 비난하나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 둘씩 해 나아갈 때 실제로 이런 잡음들이 계속 들려올 거거든요.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짖는 개를 볼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을 던지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 평균 1시간 50분을 조바심을 내며 보낸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12시간 53분. 너무 짧긴 하지만 보통 정년 근처인 64세까지로 계산해 봐도 조바심을 내느라 보내는 시간이 무려 4년 11개월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4년 11개월을 그저 조바심을 내면서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훨씬 퀄리티 높은 4년 11개월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상태가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부디 더 이상 모든 사실이나 변수들을 막 속속들이 파악해야지 하는 생각에 갇혀서 결정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좋은 결정, 나쁜 결정은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발걸음이에요. 반면에 무결정은 공간 자체가 텅텅 비어 있어서 잠깐의 안도감을 주지만 사실 어디로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텅 빈 공간은 슬슬 죄책감과 걱정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것들이 서서히 밀려오면서 정말 장시간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정도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게 최악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은 했잖아요. 후련했고 만족하고 나는 또 한다. 여러분, 이 루틴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등을 뒤에서 힘차게 밀어주는 사실 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탁월한 직감이 찾아와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유레카를 외치면서 여러분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그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결정하기 직전에 오는 압도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 압도감은요, 정말 거짓말같이 결정을 한 직후에는 바로 사라지거든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현실 왜곡장이라 부르는 독특한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이 능력 덕분에 잡스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든 믿도록 납득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즉,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느끼는 감각을 왜곡시킴으로써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믿게 만든 거죠. 스티브 잡스와 그 직원들이 실제로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된다고 믿은 것,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네, 여러분, 하고자 하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걸 그냥 당연히 된다라고 말하고 미친 척 그렇게 밀고 나아가 보세요. 그 과정에서 숱하게 엎어질 수 있거든요.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 길은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만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되실 거예요. 진지해지지 않으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두려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요. 마감 기한을 정해놓으세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고개를 못 들게 딱 정해버리세요. 만약에 무슨 결정을 먼저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면 일단 종이 한 장 놓으시고요. 한 5분, 10분 걸릴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부터 적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진정 우선순위에 집중하려면 선택의 가짓수를 줄여야 합니다. 잡스가 항상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고 다닌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결정의 피로감을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1일 때, 투자였을 때, 그 당시 저는 2년간 똑같은 옷만 입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결정의 피로감을 줄였던 거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전에 듣기로는 자수성가를 한 어떤 자산가 한 분은 하루 3끼 메뉴를 골라야 하는 결정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그냥 청국장, 된장찌개로 통일해서 맨날 그대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우리는 하루에 35,000개의 결정을 내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게 오늘 뭘 입지? 오늘 뭘 먹지? 와 같은 사소한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부터 답을 내리고 선택의 가짓수를 조금씩 줄여가 보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하루에 자주 일어나는 선택지를 한번 종이에 써 보시고요. 이건 고민할 게 아니다 싶은 것들은 뭐 하나로 딱 정해서 그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가려는 길이 생소해서 결정하지 못하거든요. 일단 한 발을 떼야 가늠이 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 길을 갈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냥 서랍 속에만 넣어두면 고이고 썩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만 만들 뿐입니다. 자, 서랍 안에서 꺼냈더니 여러분이 길이 맞아요. 적어도 발 담가볼 가치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결정을 계속하면서 가지치기 하듯
뻗어나가세요. 그렇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여러분만의 세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거고요. 결정하는 즉시 또 다른 결정을 덧붙이면서 잘못된 경로는 수정하고 나쁜 결정에서 배우고 그냥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의 위대한 결정이 성공을 만들지 않아요. 작은 결정들을 반복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세요. 여러분에게 잘해주십시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그 일이 완전 꼬였어도 원래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그런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선택을 했다면 그 자체로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대로만 하면 어느 순간 엄청난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준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터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요일의 대저택 서재, 론모어의 결단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저의 구독자님 댓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닉네임은 익명으로 들려드릴게요. 올해 초부터 샤워할 때마다 이 채널 영상을 틀어두었습니다. 그땐 의지나 열망은 있으나 매출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월 순익 3천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재투자가 되고 있고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내년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여 여름 전 법인 전환도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거짓말로 볼 수 있으나 진짜 하루아침에 제가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던진 시도가 모든 걸 뚫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올해 월 순익 7천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 포기 않고 본인을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야 말하길 제가 상상만 하고 결과 없는 시도만 하는 걸 보고 현실 감각이 없어 실망할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될 거라고 믿는 아내가 되었죠.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연 보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이런 사례만 1000통이 넘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구독자님이 말씀하셨던 이거라도 해보자, 이걸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어요. 단계별 행동 지침이 명확히 제시되니까요. 영상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신 다음에요. 다시 들을 땐 필기를 해주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가장 먼저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으신가요? 일단 이게 먼저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 그걸 위해 해야 할 일이 딱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안 되는 일을 찾아서 먼저 없애는 거예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애당초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것들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낭비하게 되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없애보세요. 가령 다른 사람한테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간섭하는 걸 허용하는 것, TV 시청. 볼 때는 재밌는데 보고 나서 3일 뒤면 영원히 기억조차 나지 않는 모든 것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그런 것들 너무 많죠. 그리고 쓸데없는 연민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단해 보는 겁니다. 가치는 가장 낮은데 시간은 버리게 만드는, 심지어 여러분 수입까지 갉아먹는 그것들을 이제는 허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법칙이라서 많이 말씀드렸던 파킨슨의 법칙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 4시간 안에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일을 4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더 심해요. 한번 시작하면 4시간이 아니라 진짜 끝도 없이 붙잡고 있게 되잖아요. 나는 그거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체성 막 이러니까 바꾸는 게 꽤 어려울 것 같지만 속으로 계속
말하면 됩니다. 나는 그거 안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거 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속으로 계속 말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도 찾아서 없애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말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집중해서 규모도 키우고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으시다면 혼자 모든 일을 막 전부 직접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예전에 그런 생각에 갇혀 있다가 지금은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건 나 아니면 못하는데, 이건 내가 직접 해야지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데 라는 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저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막 사방에 널려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신중하게 잘 찾으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필히 할 일의 가지수를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 목록에 적어놓은 많은 일들을 전부 다 그냥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레버리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도 이거 참 많이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요, 간섭하는 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일을 하지도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지 못해서 진짜 심각한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주체가 나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점을 알고 신속히 나를 해고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라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누구로 시작하는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하지? 가 아니라 누구와 해결하지로 바꾸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 영상을 통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 테니 이 영상 다 보신 다음 해당 영상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일들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기간을 압축하는, 그러니까 효율을 내는 3단계에 돌입할 거예요. 일단은요, 여러분, 여기서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 그리고 효율적인 것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이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바쁘다는 건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생산적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효율적이라는 건 최단 시간 내에 중요한 일을 끝낸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알고 평소에 뭘 하든 내가 지금 바쁜가? 생산적인가? 효율적인가? 상태를 항상 자각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요, 실제로 덜 바빠지는데 효율은 높아질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우리는 매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지만 결국 오늘의 생존 본능에 꼬리를 내리고 원래 하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가야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강렬한 즐거움을 주는지, 진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지, 고통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이게 효율을 내는 3단계 중 1단계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나머지 2단계는 무난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적는 것, 이게 2단계예요. 이 부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속 인사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늘 편안함과 압박감 사이에 놓여 있다고 해요. 원하진 않지만 그냥 살던 대로 사는 편안함, 원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압박감 사이에서 우리는 늘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압박감은요, 현재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원하는 게 현재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고 해요. 자, 우리는 이 압박감을 편안함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삶을 가질 수 있겠죠. 데니얼 교수는 깔끔한 서체로 인쇄된 문장을 반복하고 머릿속에 새기면 우리는 이걸 인지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까지 반복해서 보면 더 좋고요. 저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도 사람들이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인지적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낀다는 걸 알아낸 후에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 명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록을 적은 것들을 가지고 매일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데니얼 교수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압박감이 편안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알려주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깔끔하게 적힌 문장을 반복해서 듣거나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각에 불을 지피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친숙해지고 그 다음은 진실이라 느끼고 이제 좋게 느껴지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실제로 수월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 퀀텀 점프하는 겁니다. 진짜 집에서 낮잠 자다가 아니면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갑자기 SF 영화처럼 현실이 막 뒤틀리면서 세상이 바뀌는 인생 퀀텀 점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과정대로 부드럽게 진행되면서 퀀텀 점프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직 문장으로 정리할 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시끄러운 생각들을 전부 그냥 종이 한 장 놓고 써보세요. 꾸물거림 그리고 압박감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짜 그게 뭐든 종이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요, 쓴 내용들 옆에 찬성 아니면 O라고 적고요, 반대 혹은 X라고 표시해 보시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거 정말 해보시면 엄청나게 도움되실 겁니다. 직접 해보시고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목록 작성. 그러니까 종이에 손으로 쓰는 것과 상상 없이는 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정말 영상과 오프라인 세미나, 온라인 강의,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나올 저의 책까지 합치면 수백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 머릿속에서 막 나온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 프린스턴 대학교 데니얼 카너먼 교수 그리고 로버트 자이온스 역시 좀 세련되게 표현해서 그렇지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미리 정해놓지 않은 목표, 이게 눈앞에 현실화되는 건 절대로 볼 수 없으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하느냐 마느냐 수준에서 이걸 해야 한다는 수준까지 이제 생각을 끌어올렸어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더 빠르고 훌륭한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6단계, 일종의 행동 강령이에요. 1. 조사, 2. 보상, 3. 검토, 4. 수정, 5. 반복, 6. 규모 확대. 네, 먼저 조사는 어떤 거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 조사부터 하는 걸 말합니다. 자, 무턱대고 퇴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이 조사 과정을 빼먹고 결단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결단이 계속 미루어지죠. 먼저 알아보고 배우고 준비하세요. 일부 영상에서 큰 결정을 할 땐 반드시 그 결정을 잘게 쪼개라고 말씀드렸죠. 알아보고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필요한 데이터를 75%까지는 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마감 시간 안에 수집해보세요. 이때는 사실 직관이라는 것도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사도 없고, 조사가 없으니까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직관을 따르겠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땐 정보와 직관 중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생소한 것들은 일단 정보로 접근하고 이제 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탁월한 직관이 생겼을 때 이때는 직관으로 결정해 가는 거죠. 그렇게 성공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정보와 경험들을 점점 쌓아갈수록 우리 뇌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전부 취합해서 여러분에게 특유의 시그널로 이 직관이라는 걸 보낼 겁니다. 감을 잡는다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끌어모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미리 겪은 경험을 끌어모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막 혼자 짜내려고 하는 건 사실상 문제 해결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쓸데없는 참견은 무시하되 모르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구해야죠. 여러분 주변의 말들을 소음으로 채울지 멘토의 경험으로 채울지, 이 비율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책이나 오디오북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보세요. 자, 이렇게 모든 자료들을 취합해서 여러분의 직관도 최대한 끌어모아서 시나리오를 쓸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실제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작가가 되어 써보는 거죠. 형식은 없습니다. 글로 쓰는 게 당연히 가장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나 도형 서식 같은 걸로 막 끄적이듯이 적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건 타이핑이라도 쳐보세요. 그리고 정말 최후의 보루로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건 훈련되지 않으면 막상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걱정하거든요. 정말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걸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되고 애매모호한 미지의 영역은 전부 시나리오화 해둬야 해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쓸 겁니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쓰세요.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나 안 죽네? 내 인생 안 망하네?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만. 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면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많은 문제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누구한테는 실패, 망한 인생이 되고 누구한테는 성공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최선의 시나리오를 하나 더 작성하세요. 거기에 따른 보상까지 상상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 시나리오를 통해 인생의 정말 새로운 지평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와 이익을 누릴 수 있죠. 참고로 이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나리오는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분명히 파악한 다음 향후 계획을 짜면서 자기 의식을 높이는 용도로 쓰일 거니까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그러니까 나 회사 관두고 사업할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요, 나 그 사업을 위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고 이건 언제까지 배우는 걸 끝낼 거야 라는 정도로 디테일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행동을 정하세요. 그리고 검토하세요. 이땐 여러분 스스로와의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삶의 질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 나와의 대화로 결정됩니다. 기회비용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 일을 계속해도 좋은가요? 중단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은요? 네, 여러분, 이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중요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판단을 뭔가 딱 명확하게 하기 힘들다 하시면 그 지점에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조언을 구하고 피드백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해 나아가다가 뭔가가 별로일 수 있거든요. 계획대로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 말이죠. 그러면 수정하세요. 행동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하다가 안 맞으면 수정하는 겁니다. 작지만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개선하세요. 읽고 있는 책이 별로면 덮고 다른 책으로 갈아타세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걸 뭐 창피하다, 줏대없다, 소신없다, 주관이 없다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떠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수정하는 것 자체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면요, 진짜니까요. 그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내가 틀렸다라고 말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조금씩 조정하고 개선되는 이 작은 결정들로 인해 진짜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거니까요. 한 번에 하나씩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플랜 B 준비하지 마세요. 경로를 수정하는 것과 플랜 B를 준비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제 경험상, 그리고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은 기댈 곳이 뒤에 있으면 결국 기댑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플랜 A에 100% 전력을 다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 바로 그 상황 자체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봐서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뒤에 기댈 곳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절박함, 간절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간절함은요, 진짜 나한테 없다고 생각했던 능력, 숨겨져 있어서 평생 발휘될 일 자체가 없었던 능력, 의지, 끈기, 노력, 이런 걸 막 끌어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라고 하잖아요. 전부 간절함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게요. 간절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케이스는 제가 아직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가 하나 나오죠. 반복. 이 반복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부단하게 그 일을 반복하세요. 알람도 끄고요. 전화는 멀리 두고 방해 요인에서 벗어나서 깊이 몰두하는 겁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살면서 딱 한 번은 부단히 한번 해보십시오. 중간중간 눈에 보이는 보상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성과와 비례하게 스스로에게 칭찬해주는 거죠.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한두 명쯤은 소위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둘 중 하나예요. 첫째,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까지 땅속에서 막 5년, 10년씩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결실을 한 번에 확 받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만 보고 벼락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둘째, 진짜 경험을 통해 탁월한 직관을 쌓지 않았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 정말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상황은 리셋됩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완벽해지려는 욕구에서 벗어나시고요. 완벽해야 하겠다?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대로만 하면 어느 순간 엄청난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준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막 모든 걸 딱딱 맞춰서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결과에 대한 신념, 여러분의 잠재력, 그 능력에 대한 강력한 믿음, 이게요. 여러분이 과거에 내린 좋고 나쁜 결정 이런 것들보다 항상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알고도 하지 않는 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로 계실 건가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 영상 정말 길죠?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목이 다 쉬면서 뭐 하려고 아닌데 맞다고 하겠어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뭐라도 적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선택 없는 그저 편안한 공간에서 벗어나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결정하면 가장 일찍 시작한 거예요. 일단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공이 툭 튀어나오도록 저와 같이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